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늘도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뜨거운 불 앞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손님들의 발길까지 끊기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 여파로 수생식물인 개구리밥이 하천을 뒤덮어서 녹조 대응도 비상인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배민혁 기자 시장에 나가 있죠? 네, 서울 광장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는 하천에 나가 있나요? 네, 전남 나주 지석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광장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폭염 속의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오늘 아침부터 이곳 광장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한낮이 되면 점점 더 시장 내부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인데요. 이 지붕이 햇빛은 막아주고 있지만 바깥의 열기까지 충분히 막아주지는 못하는 데다가 이 시장 곳곳에서 조리하며 사용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조금 전 취재진이 호두과자를 파는 노점상의 온도계를 확인했을 때는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빈대떡이나 떡볶이처럼 불을 쓰며 음식을 하는 상인들이 특히 더위를 호소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한 이제 2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물이 하루에 한 5-6개를 먹어요. 2리터짜리를. 거기다 소금 계속 먹어가면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덥겠지만은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죽겠는 거야. 말도 못해. 높은 온도에 장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 상인은 노점 상인 대다수가 고령층이다 보니 너무 더운 기간에는 많은 상인이 장사를 쉬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더위를 이겨낼 만한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실내 매장이야 사정이 조금 낫지만 이 노점상의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상인들은 연신 시원한 물을 들이켜고 선풍기를 켜두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냉수 마찰도 하고 아니면은 에어컨이 되어 있는 어떤 뭐 이런 매장에 잠깐 들어가서 땀 좀 식히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이렇듯 시장에 나와 장사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더위로 손님도 줄면서 상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침보다는 시장 방문객이 늘었지만 평소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계와 직결되는 일인 만큼 장사를 쉴 수 없다는 상인들도 많았는데 유독 힘든 이번 폭염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남 나주 지석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지금 보니까 하천 수면이 잔디밭처럼 변했는데 수생식물이 대규모로 번식한 건가요? 네, 영산강 지류인 이곳 국가하천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얼핏 보면 녹초처럼 보이는데요. 개구리밥이라고 불리는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룬 모습입니다. 하천 양쪽 끝 가장자리부터 중간 지점까지 개구리밥이 뒤덮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 일대를 돌아보니 초록빛으로 물든 구간이 2km에 달했습니다. 개구리밥은 보통 유속이 느린 곳에서 봄부터 번식을 시작해 여름철에 증식하는데요. 최근 극심한 폭염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번식했습니다. 개구리밥이 유해 식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을 광범위하게 덮게 되면 햇빛이 물속까지 닿지 못하고 다른 수생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또 대규모로 고사할 경우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체 수가 많아지면 걷어내줘야 합니다. 이곳 지석천의 물은 영산강으로 향하는데요. 연일 뜨거운 날씨에 영산강의 유해 남조류도 크게 늘면서 녹색으로 보이는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영산강 하류 2개 보의 수문을 동시 개방했는데요. 승천보는 영농활동을 고려해 수위를 최대 5m까지 낮출 예정이고요. 죽산보는 0.75m까지 낮춰 유속을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기후에너지부는 영산강 수문 개방 전후로 환경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폭염이 생업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배민혁, 오선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고요. 이에 따라서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가 될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폭염특보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동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 더위가 극심해서 오늘은 서울과 경기 곳곳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폭염 중대경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극한 더위가 멈출 줄 모르는군요. 네, 산맥을 넘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수도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자동기상 관측장비 측정 기온을 보면 경기 하남 덕풍동과 서울 노원이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구로와 동대문, 강서, 경기 고양 온도는 39도에 육박합니다. 폭염특보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 화성, 양평, 그리고 충남, 청양, 인천 남부로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충청권에서도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나왔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도 나쁨 단계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 5에서 20mm 소나기가 올 수도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더위의 변수입니다. 오는 9일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영향권 안에 들면서 뜨거운 동풍이 강해져 폭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 이 극한 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생 베이컨마저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오늘 강남역 한복판에서 전한 YTN 한낮 날씨 중계에서 이 기상캐스터가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 보이시죠? 이 가득했던 얼음이 불과 20여 분 만에 모두 녹아서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얇은 베이컨을 한번 구워봤는데요. 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얇은 베이컨을 2시간 정도 도로 위에 올려놓았더니 이 가장자리가 노릇해질 정도로 이렇게 익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분홍빛을 띠는 생 베이컨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색깔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폭염 속에 치러진 프로야구 경기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SSG 구단은 어제 치러진 SSG와 LG의 경기 중 모두 25명의 관중이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한 남성 팬이 쓰러지자 심판진은 경기를 중단시켰고 곧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해당 관중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악의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KBO는 오늘과 내일 예정된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O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에 따라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틀 동안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O는 또 내일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과 관련한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폭염 대응은 재난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하루에 2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바다수온이 올라가면서 양식장 피해가 어느 때보다 큰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폭염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대본이 확인한 하루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86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2,221명, 누적 사망자 역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온열 질환자 통계는 그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심각한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급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가금류 17,000여 마리 등 가축이 더위에 폐사하면서 누적 가축 피해는 55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가축 피해는 지난해 폭염 기간에 비해선 적은 편이지만 고수온이 확산하면서 양식어류 피해가 지금 큽니다. 그제 하루에만 서해에서 16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누적 집계 3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양식어류 피해 규모는 지난해에 5배가 넘었습니다. 폐사가 늘다 보니 충남 보령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조피볼락 16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온열 질환자와 양식장 피해 등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재난위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2일 낮 1시부터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농식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강, 계곡으로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감독 관리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일단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중대 경보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긴급한 조치 이외에 야외 작업은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위를 참아내기보다는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중대본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양산은 양프리카란 별칭을 얻는 등 인터넷에서 더위 관련 밈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경고도 한층 친숙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온몸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문 밖에 나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요즘 더위를 과장해 표현한 이 같은 콘텐츠가 SNS에서 잇따라 제작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한 양산은 어느새 아프리카를 빗댄 양프리카가 됐습니다. 옥수수가 양산에선 팝콘이 아니라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어디 갔다 왔어라는 질문에 구워진 고구마와 오징어 등이 양산이라고 답하는 밈까지 등장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룹 에이티즈의 인기곡 배드 안무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멤버 최산의 이름을 활용해 폭염엔 양산을 쓰자는 메시지를 담아 기상청 직원들이 직접 춤을 췄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택배업체 역시 같은 안무를 활용해 간이 쉼터 설치와 냉방장치 보강 등 폭염 안전 대책을 알렸습니다.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선글라스와 음료수를 챙기며 등장한 소방대원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전합니다. 최근 영화 스파이더맨4로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톰 홀랜드도 기상청과 손잡고 폭염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Hey, what's up everyone? It's your friendly neighborhood Spider-Man here with some heat wave safety tips. First up, stay hydrated. Second, and probably the most important, wear your sun cream.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은 밈과 유머를 나누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응원하던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프로야구가 이틀 동안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해서 폭염에 따른 경기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야구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돌연 중단된 경기. 안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한 경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의심 환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KBO 운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체감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O는 퓨처스 리그를 포함해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각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O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선수들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운영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틀 동안 10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 시즌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최다 사례로 KBO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처럼 불편과 불쾌감을 넘어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의학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재헌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야구장에서 관중이 쓰러지고 또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몰다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 더위가 이렇게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사람도 쓰러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온열 질환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또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위험한 날씨라면은 체온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고령층 그리고 뭐 더위를 잘 못 느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취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하고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만큼 온열 질환에 또 더 취약하다 보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은 이 더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온열 질환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은 더욱더 위험하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작은 이제 어지러움인 것 같은데 그 배달업이나 뭐 건설업, 농업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생업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잠시 어지러움을 느껴도 쉬었다가 다시 일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좀 병원을 가거나 119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예. 바쁘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도 일을 마치기 위해서 계속 그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노출이 되는데요. 평소와 다른 심한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온열 질환이 의심된다면 바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119를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배달업이나 건설업 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만약에 그분이 의식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고요. 의식이 있다면 우선 최대한 빨리 그 시원한 데로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물을 드리는 게 좋고요. 다만 의식이 흐릿하거나 없는 분은 물을 드리는 거 더 위험할 수 있고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119를 부른 다음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찬 물수건을 몸에 댄다든지 옷을 좀 벗기고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눕혀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디 기대게끔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누워있는 자세가 가장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 중요한 게 기온이 높은 데서 에어컨이 나오는 데라든지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물을 억지로 먹도록 하면은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오히려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또렷할 때 제외하고는 물을 먹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조치를 먼저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물을 억지로 섭취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에 뿌려서 열을 식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네, 밤에도 맞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초열대야가 빈번합니다. 30도를 뭐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낮에는 태양이 떠 있고 더우니까 밤에 해가지고 운동하거나 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조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는 저도 환자 상담을 할 때 여름에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서늘한 밤에 하세요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요즘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열대야로 역시 운동을 제한해야 되는 고온 다습한 환경인 날이 벌써 여러 날 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좀 제한하거나 하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아주 강도가 낮은, 예를 들어 뛰는 대신 걷는다든지 강도를 낮추고 조금이라도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러움이나 증상이 있으면은 운동을 바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뭐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운동을 실내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지하 공간이라 할지라도 냉방이 잘 되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일반 주차장의 경우는 역시 굉장히 기온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각보다 환기까지 덜 되기 때문에 역시 환기가 안 되고 기온이 높은 지하 주차장은 운동하는 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온열 질환을 역시 이제 피하는 방법, 예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점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더운 시기인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업무 때문에 꼭 외부에 나가야 되는 분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50분에 10분 정도는 시원한 곳에서 쉬어가는, 그래서 온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원하게 잘 쉬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강재원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온열 질환 대응 요령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쉼없이 이어지는 요즘 차라리 폭우가 오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영남의 삼중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40도 넘는 폭염에 열대야,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이례적이었던 7월 기후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장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10시를 기해 경북 남부 2개시, 경상과 포항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폭염특보 시행 18년 만에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 장마철에 사상 첫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비 대신 기록적인 폭염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남의 장마철 강수량은 68mm. 평년의 20% 수준에 그치며 기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기상 가뭄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구미, 밀양은 한 달의 절반 이상 폭염이 이어졌고 양산은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도 38.8도를 기록하며 122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평년의 3.5배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중부에 머무는 동안 영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가뭄이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장맛비가 이어졌지만 영남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아래 맑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하순에는 서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장마철에도 지역에 따라 호우와 폭염, 가뭄이 극명하게 엇갈린 지난 7월. 기상청은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극한 기상과 지역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무거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검찰 보안 사건 폐지안이 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제화된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공감을 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고 토로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 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 잘 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만료하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을 잘 준비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힘없는 또 법상식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럼 이의신청하는 것도 변호사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네. 무조건 나라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선 변호인입니다. 바로 국선 변호인입니다.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빽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줄여달라고 빽쓸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숨기면 어떻게 바디캠 같은 거를 달고 갑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나왔고. 여기서 대통령이 억지로 붙들어도 그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니까 그 정도라면 그러면 저는 놔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오늘의 정치온 정치권의 젠틀맨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한교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담 시작하기 앞서서 폭염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온열 질환자가 집계가 됐는데요. 19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가 1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 지난 3일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20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법제화된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러다가 재판장이 수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소속 부서원들의 우려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10월 2일 날 공소청이 출범하도록 돼 있는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정부조직법을 개편할 때 정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착실하게 10월 2일을 준비하는 게 법무부와 또 행안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는 알지만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국무회의도 통과한 이상 정성호 장관이 검찰을 다독거리면서 공소청 출범을 잘 준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요즘 수면 장애도 있고 치아도 좀 안 좋고 지금 걱정도 너무 많이 되는데 대통령께서 놓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잘 버티시라고 오늘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봤고 통과되는 걸 또 봤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그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뒷감당을 걱정하는 노골적인 목소리를 저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전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검사 지휘권의 최상부에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또 대통령은 그냥 잘 버티시라. 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이 통과된 이후에 정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들 하는 건지 이 정책의 또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깊이 숙였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지 그냥 입법부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완전히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과시켰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법은 뭐 검찰을 위한 건 더더욱 아니겠죠. 경찰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 피의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부실 수사를 하면은. 근데 범죄 피해자에게는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호소하면서 반대하는 이 법을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킨 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뒷감당을 하셔야 된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한동훈 의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거부권을 거부한 대통령은 회피형 대통령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검찰이 보안 수사 못하니까 경찰 수사가 만약 미진하면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사비가 걱정이라고 하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다. 국선 변호인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선 변호인 제도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의 수사 기록 열람 등사권을 처음으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예. 기존에는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결정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기록을 보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피해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고소인이 직접 문제 제기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저희가 여러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 보안 수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안 수사는 경찰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수사하는 게 보안 수사고, 저희가 피해자들을 만나 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건 경찰이 무혐의한 사건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부분은 보안 수사가 아니고 재수사 요구라는 제도인데요. 네. 저희가 요번에 그래서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제도가 바뀌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피해자 단체들도 만나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많이 반영을 했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국민의힘도 문제 제기하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 초안보다 훨씬 더 피해자 보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족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10월 2일까지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경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바디캠을 착용하면 된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이용하면 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안 사건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서 빽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사건 기록, 수사 기록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수사관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바디캠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만은 저희도 뭐 예전엔 뭐 기자 활동도 다 기자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거를 다른 조직에서 확인 수사, 재수사,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수사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했든 경찰이 수사했든 상호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확인, 사실에 가까운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거고, 결국은 좋은 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덜 할 겁니다. 뭐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뭐 하면 되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밝힐 수가 있겠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언론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속편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보면 이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닌 피해자와 언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김진주 씨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 분은 공론화와 재수사는 검사가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결국은 김진주 씨 말대로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거는 막연하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정치 검찰 운운합니다마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제 사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회피형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돌려차기 한번 하자. 돌려차기 한번 하자. 네, 이 이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당사자인 서범수 의원 실언이었고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오늘 아침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재차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씨도 나 상처 안 받았고 토론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대미문의 악법이 통과되는 상황에 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네, 서범수 의원이 동료 의원인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판 하시죠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진종호 의원님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격 출신이신데 운동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진종호 의원님이 당연히 이제 사격 선수 출신이니까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근데 그 자리에 국민의힘들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이걸 농담으로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추후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뒤늦게 이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서범수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뭐 2차 가해하려고 하는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결국 국민의힘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는 것보다는 그냥 민주당을 위한 공격거리로 이 사안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국면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네, 이 서범수 의원의 실언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이 토론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 피해자는 오히려 이걸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맥락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그런데 이제 서범수 의원 당사자가 대국민 사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김진주 그 본인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전적으로 100%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제 진종호 의원이 당내에서 뭐 징계위원회에 지금 막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답답한 진종호 이제 의원한테 그런 상황을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당사자도 사죄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그 또 사건의 일명 돌려차기 사건 또 피해자를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죠. 그거는 대국민 사죄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 상황이 지금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발차기 한번 하시죠. 이런 의미였을 수는 있으나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안 사건 폐지 후폭풍이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어떤 여파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을 찾았습니다. 최근 언론이 너무 한쪽 편만 든다,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들어보시죠. 그런 분들을 붙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래서 제가 미들맨이기도 하지만 붙들맨이기도 합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고는 이런 주장도 해요.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정청래가 당대표 되게 되면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고 주장하세요.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못해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당이 스스로 지지율을 높여서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고. 만약에 제가 3등을 한다면 저의 표를 까가지고 1, 2 후보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2번 표로 찍은 게 그대로 1번 표와 동일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는 게 필요하다. 네,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시죠. 전체 국민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 정청래 초접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과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게 됩니다. 네, 정청래 후보.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말은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3차 대전 일어난다고 해라.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친명계 쪽에서 추가 투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투표가 끝난, 순회 경선이 끝난 지역에서 추가 투표를 하자. 이건 왜 나온 거죠? 아무래도 친명계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 당의 투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제주도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후보자들이 다 들어와서 정견 발표를 하는데 투표는 이미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 끝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정견 발표를 듣기 전에 투표를 하는 게 시스템상 이상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연설을 듣고 투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듣고 대의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고 대의원들의 투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1인 1투표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견 발표 시스템은 현실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는 뭐 양쪽 후보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투표율을 룰을 정해야지 이 중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바뀌기를 원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국민 전체, 당원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게 김민석 후보다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뭔가 득표율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 몰려있는 호남 지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향후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근데 1, 2위가 어느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송영길 후보가 거의 뭐 9%, 10% 정도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결정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완전히 상대 후보 비방 성토 걸기 대회처럼 너무나 심해요. 그 발언의 수위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 좀 그래도 지금 뭐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문제, 또 안보 문제, 또 사법 시스템 붕괴 문제, 이 나라를 떠받치는 지금 세 기둥이 다 흔들리는데 이런 거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좀 고민을 하는 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가지고 좀 무책임하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돈 낱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안 보이네요. 네, 집권 여당의 품격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팀 김민석과 팀 정청래 최고위원 선거도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이 5명 선출직 중에서 과반을 팀 정청래가 차지할 것이냐, 팀 김민석이 차지할 것이냐. 지금 5위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최고위원회가 집단적 의사결정 기구라서 과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당대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통과될 수 있죠. 지금 보면 누적 득표율로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의원 이 순서인데 지금 6위가 이성윤 의원이니까 지금 누가 친명, 친청, 누가 3명을 차지할 것이냐? 맞습니다. 사실 6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친청 후보라서 5위와 6위가 박빙의 승부입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4등까지는 제가 봤을 때 뭐 안정권 아니냐라는 얘기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5, 6위가 박빙이고요. 뭐 대구 경북의 투표가 이번 주에 발표되기 때문에 임미애 의원이
또 네.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7위인. 그런데 사실은 이 당대표는 2명의 지명직 최고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3대2 어떻게 되든 적어도 4대3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당대표 후보군들보다는 5, 6위 후보들이 결국 내가 돼야 내가 미는 당대표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친명이든 친청이든 어디에 속하지 못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네, 후보들은 지금 초조하겠지만 이렇게 보는 재미는 좀 쫄깃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많은 게 울컥 올라오니까 말을 못할 지경으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이 전월세 폭등합니다. 일단 20억, 30억, 10억 뭐 이런 주택들이 폭등할 것 같아요. 이 최악의 세금 테러입니다. 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입니다. 이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 성장이고 경제 성장에 맞추어서 주택 공급을 못한 거예요.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사흘 만인 내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대통령 주변에서 이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참모들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할 만합니다. 지금 보면은 완전히 무슨 정말 수십억대 현금 부자 아니면은 웬만한 아파트를 사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세금은 잔뜩 올려놓고 뭐 아파트 공급되는 건 또 없고 뭐 이렇습니다. 또 금융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 뭐 대통령처럼 현금 꽂아가면서 팔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금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폭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성공할까요? 이거 과거에 다 실패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말 복수심 가지고 하는 정책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박수민 의원도 얘기한 거겠죠. 네, 지금 사실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항상 좀 뼈아픈 지점일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간담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총선에 미칠 영향도 걱정일 테고요. 과거 아픈 기억도 소환이 될 텐데 어떤 것이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정부안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정부는 원래 8월경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도 국회에서 재경이나 본회의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박수민 의원은 이제 강남 을지역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물론 이제 해당 지역에는 분명히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를 포함해서 한강 벨트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주민들이 많으시죠.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여론, 특히 내년에 혹시라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남구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다 한 표기 때문에 민주당 서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을 현재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의견들은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 비강남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른 것 같고 요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도 다른 것 같아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근데 저희 당의
강남구에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송파구에만 국회의원이 있는 입장인데 예. 그래서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이 한강벨트에 있는 서울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네. 듣고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지역구를 갖고 있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들어야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고 2년 후에 한강벨트에서도 우리가 표를 유지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의원하고 서울의원들하고 이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좀 다른 것 같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다. 강남 3구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지만 또 한강벨트 지역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한강벨트 쪽 20억, 30억대 아파트들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서 여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 정부안이 뭐 어떻게 개편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안은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도 사실은 직접 후보 시절에는 세금, 세제로 집값 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말이죠. 이것을 공급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명확한 그 진리에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네. 그 공급은 따라주지 않는데 계속 금융 제재한다든지 뭐 세금 폭탄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그 역사가 너무 명확하게 증명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건 완전히 도구마죠. 완전히 잘못된 이념이고 이 이념과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한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힘드네요. 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아닐 뿐이고 또 김한규 의원님처럼 네.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 더위가 극심해서 오늘 서울과 경기 곳곳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기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극한 더위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군요. 네, 산맥을 넘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수도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경기 하남 덕풍동과 서울 노원구는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동대문, 강서와 동작구, 강남구, 경기 고양 온도는 39도에 육박합니다. 폭염특보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기 광명과 연천, 포천, 가평, 화성, 양평, 충남 청양, 인천 남부로 폭염 중대경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중대경보가 내려졌고 충청 지역에도 처음으로 중대경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서쪽 곳곳에 5에서 20mm 소나기가 올 수도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변수입니다. 오는 9일 중국 해안에 접근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영향권 안에 들면서 뜨거운 동풍이 강해져 폭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생 베이컨마저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남역 한복판에서 오늘 날씨를 전한 YTN 기상캐스터의 모습인데요. 이 캐스터가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보시죠. 20여 분 만에 얼음이 모두 녹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캐스터가 이런 실험도 해봤습니다. 이 얇은 베이컨을 도로 위에 한번 올려놔 봤는데요. 화면이 전환되면 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 도로 위에 올려두었더니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노릇해졌습니다. 그렇게 분홍빛을 띠는 생 베이컨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확연하게 모양과 색깔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공원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쓰러져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대구 송현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72살 A씨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밤에도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토대로 공원 주변을 수색해서 1시간 만에 산책로 주변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탈수와 의식 저하 등 온열 질환 증상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환경관리원들도 폭염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서 작업을 할 때는 무더위에도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데요. 쓰레기 수거 현장을 조경원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환경관리원이 쓰레기가 든 봉투를 양손 가득 쥐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몸을 굽혔다 일으키기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골목을 내달립니다. 혹여 차량 통행을 방해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까 걱정돼서입니다. 골목으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하시는 이유가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관리원들도 도로 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낮 더위를 피하려고 해가 뜰 무렵부터 시작했지만 얼굴은 이미 땀 범벅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전장비 착용하면 그냥 땀이 막 저절로 흐를 정도로 되게 더워요. 그냥 체감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골목은 대부분 땡볕이고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체력 소모도 큽니다. 이 동네는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이렇게 골목이 비좁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봉투를 수거해야 합니다. 마땅히 쉴 곳도 없이 계속 이동해야 하는데 틈틈이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힐 뿐입니다. 여름철 악취는 물론 위생과 직결돼 단 하루도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날 수거 작업은 수원시에 있는 세계동에서 오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일 평균 한 28,000보에서 3만 보. 해가 더 쬐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뛰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폭염 속에서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관리원들은 오늘도 뜨거운 도로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전역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숙인이나 폐지 수집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폭염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병으로 수입이 끊기자 고시원비를 못 내게 돼 지난달 노숙 생활을 시작한 46살 김모 씨. 나흘 동안 거리에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배고픔 그리고 지독한 더위였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덥고 그 더위를 피할 것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잠도 자기 힘들고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김 씨처럼 지낼 곳 없는 노숙인은 서울에만 3천여 명. 이들을 위한 전용 무더위 쉼터가 24시간 가동에 들어가 노숙인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샤워를 하면서 폭염을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절정에 이르는 한낮,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발길이 분주합니다. 같이 저랑 가셔. 아니요.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잖아. 이거 좀 시원. 폭염을 피해 쉼터를 찾는 이들이 평소보다 20%가량 늘었지만 거리에서 꿈쩍도 않는 노숙인도 여전합니다. 온열 질환이 주로 야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거리 노숙인들은 폭염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응급 구호반을 평소에 2배로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쌓인 폐지를 수집해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도 폭염에 건강을 잃기 십상입니다. 90세까지니까 좀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폭염에 대비해 이들 어르신의 책 넓은 모자를 비롯해 더위를 식히는 각종 용품들이 지급됐습니다.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서울시가 잘 챙겨서 온열 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 폭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상자 숫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내려진 첫 폭염 중대경보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1만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건강을 점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속에 초대형 산불까지 발생한 미국과 유럽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극한 더위와 심한 가뭄으로 이번 달 전국 산불 위험도가 역대 두 번째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순식간에 살림을 삼켜버린 거대한 불길. 선진 방제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지중해 대표 휴양지인 그리스까지 사상 최악의 산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까지 연쇄 재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후 비극이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한 폭염에 경남 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20%대로 53년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와 지표면은 물론 전국의 산림까지 바싹 말라 작은 불씨만 생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로 분석한 올해 8월 산불 위험도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위험 수준입니다.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1%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8월 대비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로 예측되며 이 수치는 과거 39년 8월 분석 자료 중 상위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뭄과 산불 뒤에 기습 폭우가 찾아온다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쇄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한 가운데 피서철, 시민들의 철저한 불씨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어 금어기가 풀리면서 경남 사천 앞바다에서 조업이 재개됐지만 예년과 달리 전어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고수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인데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영준 기자입니다. 전어잡이 배가 푸른 바다를 힘차게 가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어가 가득할 거라는 희망에 어민들이 힘차게 끌어올리는 그물. 기대와 달리 텅 비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없냐? 지난달 16일 금어기가 풀리고 조업이 재개됐지만 예년과 달리 전어가 안 보이는 경남 사천시 앞바다. 어민들 경험으로 고수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천 앞바다엔 실제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기도 합니다. 고기가 이렇게 고수온일 때는 전어가 안 잡힙니다. 안 잡히고 연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전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출항하는 사람들도 거진 지금 없어요. 지금 출항 시간인데 출항도 안 하고 안 잡히니까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전문가는 고수온이 전어잡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자원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바닷속 전어 자원량 자체가 이제 감소가 되었는지를 추가적인 조사를 한 후에 고수온이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량의 감소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횟집은 대목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어가 지금 좀 많이 나와갖고 손님이 와야 되는데 지금 휴가철인데 전어가 너무 안 잡혀서 뭐 손님이 안 와요. 계절 별미를 찾는 손님에게도 오른 전어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집에서 하동에서 왔는데 전어 먹으러 비싸서 지금 전어 안 먹고 일반 모듬에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는 20일부터 이 지역에서 전어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그 사이 어획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자체 고민도 깊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200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도 전면 취소가 되는 등 전국 곳곳 더위 피해가 느는 모습인데요. 사회부 김희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YTN 취재진이 계속해서 폭염 현장 취재하고 있는데 오늘은 쓰레기 수거 현장에 동행했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수원 연무동 일대에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관리원들의 하루를 동행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쯤 수거 작업이 끝났는데요. 관리원들은 집과 골목마다 쌓인 쓰레기를 일일이 뛰어다니며 수거해야 해 땀이 마를 새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안전모와 장갑까지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해서 충분히 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헬멧하고 이런 안전장비 착용하면 그냥 땀이 막 저절로 흘릴 정도로 되게 더워요. 그냥 체감온도로 따지면 한 40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건강에 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앞서 그제 서울 한낮 주택가에서도 30대 집배원이 온열 질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당시 체온이 37도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 양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노동자가 열 탈진 증상으로 쓰러져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도 걱정인데요. 충북 청주에서는 90대 농민이, 음성에서는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야외 작업을 하다가 또는 끝낸 직후에 숨져서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데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피하고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배달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배달하는 사람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폭염이 길어지면서 프로야구 경기도 내일까지 전면 취소됐다고요? 네,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시 경기 취소 등 폭염 단계별 세부 경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지 하루 만입니다. KBO는 오늘 오후 1시쯤 폭염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양일간 예정된 KBO 리그와 퓨처스 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내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SSG와 LG 경기가 열렸는데요. 20대 관중이 쓰러져 이송되는 등 중증 응급 환자 2명을 포함해 25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프로와 달리 아마추어 유소년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는 별다른 규정 없이 폭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폭염 경보가 발효됐던 경기 성남시에서 초등학교 야구부 간 연습 경기가 2시간 넘게 강행됐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모레 시작되는 봉황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부터는 폭염특보에 따라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폭염 시 경기 중단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연습 경기는 학교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협회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매일같이 온열 질환자 집계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제와 어제 연 이틀 하루에 20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어제 하루 200명 가까운 온열 질환자 집계가 됐고요. 질병관리청의 오후 4시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19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누적 환자 수는 2,44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21명이 됐습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3.8%를 차지하는데요. 발생 장소를 보면 논밭과 작업장, 길가, 운동장 등 실외가 77.8%입니다. 네, 통계가 누적될수록 야외 활동에 대한 주의나 어떤 경각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 취재진이 거리 온도를 직접 재봤다고요? 네, 어제 도심 노면 온도를 직접 측정해본 결과 고층 빌딩이 많은 서울 광화문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면 온도가 50도에 가까웠습니다. 비슷한 환경인 서울 강남 일대도 지면 온도는 40도를 넘었고요.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올랐고 일부 도로는 60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 산책로는 33.6도까지 떨어져서 녹지나 그늘이 있는지에 따라 온도 차이가 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잠시라도 냉방객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데 정전으로 인한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며칠간 전국 곳곳에서 밤낮 상관없이 정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인천 효성동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서 370여 세대가 찜통 더위 속 밤잠을 설쳤습니다. 구육지책으로 차량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손 부채질을 하며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1,800여 세대와 충남 천안 신방동 600여 세대 아파트에서도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만 아직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전력 수급에는 여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더위로 하천 온도까지 올라서 피해가 또 추가로 발생을 했죠.
네, 높아진 수온에 수생식물인 개구리밥이 대규모로 확산을 하면서 하천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 모습을 보면 개구리밥이 증식해서 강물 곳곳이 녹색인데요. 유해식물은 아니지만 수면을 너무 덮으면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고사시의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수원인 낙동강이나 대청호에서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장 피해도 늘었는데요. 하루 사이 가축 17,00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했고 양식어류 피해 신고도 16만 마리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피해 소식이 계속 전해질 때마다 좀 걱정이 큽니다. 지금까지 김희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원한 빙상장에서 이색적인 피서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목동 빙상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더운 바깥과 달리 그곳은 아주 시원해 보이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저는 한여름 스케이트는 처음 타보는데요. 아슬아슬하면서도 중심을 잡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땀이 나서 춥지도 않은데요. 이곳을 찾은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여름에 이런 데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밖에서는 이렇게 더운데 막 운동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에서 시원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건강까지 위협하는 기록적인 폭염에 한여름에도 실내 빙상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은 온도가 10에서 15도로 유지돼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데요. 일렬로선 아이들은 한 발씩 천천히 얼음 위를 걸으며 이색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겨울 왕국을 누비는 모습은 바깥의 더위를 완전히 잊은 듯한데요. 빙판이가 낯선 초보자부터 선수급 실력을 뽐내는 소년자까지 신나게 얼음 위를 미끄러집니다. 강습도 받으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쌓고 있는데요. 목동 빙상장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며 여름 방학을 맞아 이달 16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네, 신나는 스케이트로 이색 피서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목동 빙상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네, 이어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청이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기 설비와 냉방기기 등의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 위험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소방청이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는데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등 오늘 3%대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가 장 내내 강세를 이어가며 3.8%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2.4%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3.76% 오른 6,59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장중 6,60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3.85% 오른 6,603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장 초반의 지수는 상승폭을 더 키워서 장중 6,675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승세에 오늘 오전 9시 24분 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유가 급락과 금리 하락 등 환경 속에서 밤사이 상승한 미국 증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메모리주의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5만 4천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2.5% 오른 23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DR이 급등했던 SK하이닉스는 169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해 전장 대비 5.77% 오른 166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82% 오른 795로 출발해 전장 대비 2.42% 오른 800의 장을 마치며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8원 내린 1,424.5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2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 합의 기대감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7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인력 채용 절차에 나섰습니다. 중수청은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임용 설명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중수청 준비단은 오늘 부산과 광주를 찾아 설명회를 열었고 현재는 창원에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약 40분 동안 조직과 인사 등을 알리고 이어 40분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준비단은 오는 12일까지 대검찰청을 비롯한 다른 전국검찰청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만 곧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이어 별개로 준비단은 모레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9월 말까지 마치고 중수청이 개청하는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책도 제시됐죠? 네, 그렇습니다. 중수청 준비단은 인력 확보를 위해 개청 초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현직 검사 중 10년 미만은 4급, 10년 이상은 3급, 차부장급은 2급, 지검장급 1급으로 시험 없이 채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이들의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수준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4급으로의 사실상 직급 하향인데다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구조라 꺼려진다는 겁니다. 다만 임용을 꺼렸던 기류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기점으로 설명회는 들어보자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일부 감지되고는 있습니다. 준비단은 외부 인력 충원은 검찰청 인력의 지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결국 기존 검찰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지가 개청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문지석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중수청 수사관 모집 공고에 맞춰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검사는 지난해 이른바 쿠팡 사건 때부터 중수청에 갈 생각이었다며 수사하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사건을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각 사건을 맡은 소부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인사가 신천지 신도를 동원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선거 지원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동안 전 신천지 총무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조직한 서포터즈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오모 씨에게 국민의힘 당원인 신천지 신도 명부를 제공했습니다. 오 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게 돕고 있었는데 신천지 측은 명단을 통해 영향력을 보여주고 교단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2달여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004대는 아침 8시 5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을 40명 정도 투입했고 압수수색 영장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신세계그룹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앞서 자체 감사 당시 행사기획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나 행사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사 외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와 세부 압수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경찰 수사로 이어진 거죠?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당시 계엄군의 전차 투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갖고 행사를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가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인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등 업무 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육사 출신이 군 내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니 또 쿠데타를 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장교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가끔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도 있느냐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대신 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라는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에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에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은 적합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 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 회담과 사자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 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가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 정책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처음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지난달 2일 시민단체로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충북 청주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놀이터 기둥에 묶인 채 버려졌다가 구조됐습니다. 당시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는데 경찰은 강아지를 버린 30대 여성을 입건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놀이터 기둥에 묶여 있고 낯선 사람을 향해 연신 짖어댑니다. 기둥에는 유기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고 새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견주가 대낮에 강아지 한 마리를 버려둔 건데 당시 청주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강아지가 유기됐던 현장입니다. 한낮에는 바닥에 손바닥을 가만히 두고 있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데 이곳에 한동안 방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에 지쳐가던 강아지는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에게 발견돼 물을 주기도 했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해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하고 그 공원 쪽으로 갔는데 그 땡볕에 놀이기구에 강아지가 묶여 있더라고요.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그 놀이기구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후 SNS에 구조글을 올렸고 또 다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아지는 반려동물 보호센터로 무사히 입소했습니다. 보호센터 측은 강아지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치와와로 검진 결과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만 모두 8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30% 가까이가 6월부터 8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강아지를 유기한 30대 여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에 있는 일인데요. 서울 강일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일나들목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화물차에 가득 실려있던 달걀이 도로로 쏟아져 한때 7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승용차와 8톤 화물차의 접촉 사고로 해당 화물차가 급히 서려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에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순천 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101.5km 지점에서 승용차 4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도로 정체로 멈춰있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들이받았고 이후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모두 4대의 차량이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들의 음주, 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북 영천시 조교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나무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탄 4명 가운데 조수석에 탄 남성 1명이 숨졌고 운전자 19살 A씨 등 나머지 탑승자들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쯤 대전 내동에 있는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여파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고객 회복과 신사업 성장을 앞세워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2분기 영업 손실 8,350억 원을 기록하며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쿠팡은 이를 뺀 영업 손실은 2,192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외형 성장세는 이어졌습니다. 매출은 13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로켓 배송이 포함된 핵심 쇼핑 사업과 타이완과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활성 고객도 2,4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탈했던 고객 대부분이 돌아왔고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 spend the incident disrupted is back and growing the way it did before. 김 의장은 와우 회원 수도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는 성장보다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금도 있었지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씀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금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도 3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한미 간 외교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성장 흐름 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추가 비용이 예고된 만큼 다음 분기 실적이 쿠팡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폐기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에 사활을 걸면서 국내 정유사들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급등한 유가에 민주당으로 표심이 쏠릴 위기에 처하자 외교적 명분 대신 당장의 표심을 겨냥한 유가 안정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후 37%나 폭등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가 상승은 최대 악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고유가 수혜를 입고 있는 정유사들을 공개 비판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엑선모빌과 쉐브론 등 거대 정유사들을 직접 거명하며 기름값을 낮추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Chevron, too much money. ExxonMobil, too much money. When you look at one company where they made 12 times what they made the year before, they got to give some of that back to the public, and they better cut the retail price. 하지만 석유업계는 유가 급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불안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트럼프의 중간 선거 시간표를 간파한 이란 역시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려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도 당장 급한 호르무즈 해협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So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is the ultimate deal. I think the immediate deal, the one that you're seeing a lot of focus on, is the Straits.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해협 내 선박 입항 통제권과 통학료 부과를 요구하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11월 선거 전까지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깐깐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수도권 지역 더위가 비상인데요. 오늘 서울 몇 도까지 올랐습니까? 네,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은 36.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노원구와 구로구 등 그 밖의 수도권에서도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폭염특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은 27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하남이 39도까지 치솟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이 37도, 대구 36도 등 여전히 뜨겁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서쪽 지역은 극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